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너무 기쁘시죠? 저와 함께 이 기쁨을. 역시 노는 게 최고입니다. 지난주에는 5월 1일도 좀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5월 5일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드네요.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달려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참 그래요. 자꾸 쉬어버릇하니까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쁨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하고요.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문제. 지금 정부에서는 용어를 또 바꾸겠다. 뭔가 이제 문제가 되고 힘들 때마다 용어를 바꾸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더 씌운다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양희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쇼미더뮤직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봅니다. 특히 요즘 저희 뉴스토마토 상당히 탄압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결해서 쇼미더 영심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는 오늘 금요일인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일이나? 네, 계획 있습니다. 운동하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건전해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건전한 사람들하고도 좀 말하면 좀 괜히 내가 좀 찔리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예요, 별로. 그래요? 건전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거야. 너무 건전하면 또 좀 이렇게 매력이 반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 3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엔데믹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지금 하지도 못하면서 방역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일단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이제 사실상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이제 종식이 됐고 일단 확진자에 부과되는 7일 격리 의무가 이제 6월 1일부터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우리가 그러면은 3년 4개월이나 이렇게 착하게 네, 힘든 시기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법원에 재판하러 가게 되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이 좀 완화된 상황에서도 법원 재판 갈 때는 꼭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잊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준비를 따로 안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생경한 경험이었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느낌도 좀 들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많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부터는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좀 더워지니까 사실은 좀 더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또 지난 정부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점을 못 주겠다 이러면서 또 비난을 했군요. 네, 이게 뭐 일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제 뭐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생했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방역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유로운 일상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그리고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중국 얘기도 했군요. 네,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천지 압수수색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컨트롤 타워를 맡기면서 이게 사실상 정치 방역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그 의원이 과학방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 한 게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 네. 쓰지 마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외 마스크 해제는 이미 돼 있었던 거고 이제 실내 마스크를 최근에 와서 해제한 건데 그동안 과학 방역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비판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경란 청장을 임명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백경란 청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 논란,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면서 결국 7개월 만에 물러나기도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분은 진짜. 네, 지영미 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의 배우자 이렇게 임명하기도 했고 중마고의 배우자. 네, 이게 과연 과학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방역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하면서 정치방역이라고 과거 정부를 비난하더니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정치방역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본인들은 무슨 과학방역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한 게 있습니다. 뭐요? 지원 항목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뒤에 이제 격리를 할 때 중위소득 이상 국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조금씩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좀 거액을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금액을 줄여 줄였죠. 나갔는데 이마저도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유급휴가비 이제 대상자도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으로 이제 지원 대상까지 축소를 시켰습니다. 좀 불만이 많군요, 우리 한 기자가. 네. 아니, 저는 그 전에 이제 계속 문재인 정부 탓을 해서 이제 뉴스픽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걸 그만하고 싶었는데 방역까지 이렇게 굳이 K방역 성과 있었던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자화자찬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먼저 알아보고서 야 K방역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이고 뭐 특별하게 자화자찬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도 없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과거 정부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제가 해보고 싶지만 지금 좀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못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중앙일보 발로 나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부 측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진의 탱크에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인데 이것을 통과해서 주요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한 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그리고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다. 하지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진의 탱크에 알프스라고 하는 게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건데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주요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하도록 그 물을 처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인데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이것을 오염수라고 하지 말고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 보고 처리수라고 바꿔 불러라. 오염수란 말 듣기 싫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정화 시설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보내는 물이다. 이제 이게 네. 하고 싶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프스는 사실 깨끗함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공해가 없고 그 맨 위에 눈 덮인 뭐 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쇄신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라고 네, 본인들이 인정하고 직접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이 지금 일본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상태로 보관 및 처리를 해서 바다에 내보내기 때문에 처리수가 맞다는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요. 아유. 기시다 총리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알프스 처리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일단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했는데 검토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우리 한 기자 큰일 났네. 이러면은 진짜 점점 연애하고는 멀어질 텐데, 거리가. 자, 이거는 약간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일본의 입장, 혹은 일본이 항상,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인접 국가들에게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방류하는 것은 괜찮다.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깨끗한 물을 처리해서 그냥 바다에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입장을 항상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갖다가 쓰고 우리 국민들에게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네, 지금 일본 정부와 지금 우리 정부 측 관계자의 입장이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사설 하나 보면은 조선일보에서 지난 8일에 사설이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과학 우선이지만 국민 정서도 살피길이라는 사설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일인데 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낸 게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조선일보에서는 처리수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을 싫어할 것 같은데 오염 처리수 라고 하면 오염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염에 좀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처리수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얘기랑 우리 조선일보의 얘기랑 우리 또 정부의 입장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이제 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 하는 것이냐. 이름 바꿔치기로 이제 국민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것이냐. 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일단 관련해서 오염수 처리가 이제 완료된 것이 30%도 미치지 못하고 지금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도 안전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처리수라고 바꾸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행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도 되게 좀 걱정스러운 게 그냥 일본이 하는 거 다 옳다. 일본 말이 다 맞다.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박 2일 일정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시찰단 관련 협의에 대해서 네. 한일 국장급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설명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국장급 회의야 설명회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들, 우리 영치님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아까 말한 과학방역 관련돼서 폼둥이님께서 과학방역 위반이 있어요. 그 본인들은 대통령과 부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 실내 마스크 착용할 때 본인들은 하지도 않았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조영영님은 무료 백신과 마스크 착용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국가로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한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해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막 4차까지 맞으라고 하더니 결국은 70% 이상이 다 재감염되고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보지 못해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네. 네. 내가 말해줄게요. 네. 물론 뭐 재감염률이 좀 높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감염 되신 분들이 아주 치명적인 형태로 가지 않았다는 게 난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도 4차까지 다 맞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한 번만 그때 걸렸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걸렸다는 게 사실 이제 문제였었고, 네. 그다음에 또 재감염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정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약했었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조금 감사합니다. 말았어요.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지난 7일 한일 정상이 한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합의를 했습니다. 시찰단의 파견 기간은 원래 오는 23일부터 24일 이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1박 2일 얘기했을 때 도대체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냐, 잠만 자고, 이런 비난이 좀 있었더니 아마 기간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찰단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말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관련해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전문가 저희가 여러 분 섭외해볼까 했는데요. 역시 의원님이 최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 저희가 고정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 지금 됐는데요. 네.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이렇게 빨리 후퇴될 수도 있구나.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느끼게 한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하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은 자랑스러운 또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는 뭐라 그래도 네. 바깥에다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원래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나갈 때마다 깎아먹고 와요. 그러니까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가 네.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가 그냥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뭐 일본을 상대로 해서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챙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 내주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도 뭐 핵공유 말만 거창하게 했는데 바로 미국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그렇죠. 그런 부끄러운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그 IRA 이 건도 해결 못했죠. 반도체법 관련한 네. 것도 해결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랑은 잔뜩 하는데 저는 이 도표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이 도표를 도표를 보시면.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이쪽 도표를 보면 네. 1년 동안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아래로 내려간 이게 마이너스죠,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군요. 네, 뭐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시면 네. 대중국 적자. 아. 그러니까 대중국 적자가 실제로 적자를 가장 많이 됐을 때가 2023년 1월인데 그때 대중국 적자가 또 가장 컸을 때예요. 네. 우리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이 내수 경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통일되거나 남북한 교류가 되면 훨씬 내수 경기가 일어날 텐데 네. 그 정도가 안 되면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글로벌 호구가 되면서 경제 위기는 훨씬 더 심해지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를 어쨌든 지키려면 러시아와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거잖아요. 네, 4대 강대국에. 양쪽을 어떻게 예. 균형을 맞출 거냐.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눈 딱 감고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건데 미국하고 일본 가서는 간쓰게 다 빼주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벌 호구가 윤석열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가중된 지난 1년이었다. 네. 그리고 제 분야인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요? 네, 지금 2020년은 S컵으로 해서 지금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예. 성장의 시기예요. 너도 나도 이쪽에 투자하고 인센티브 주고 또 자국 중심주의로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우리나라에 오면 내가 재생에너지 전기 마음껏 주고 다 인센티브 주겠다. 지금 그러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생산하거나 안에서 뭔가 해보지를 못하고 외국에 가서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미국만 벌어졌어요. 해도 1,000억 달러니까 150조 투자를 130조, 140조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그쪽으로 간 유출이 되는 거죠. 거고 네. 올해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돼서 실제 세금 부과는 202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지금 중소기업 뭐 대기업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는 유럽 갈 때는 세금을 더 내고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비상이죠.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실사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요? 실사를 시작해서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건 그럼 더 그만큼 비싸게 세금을 그렇죠. 매기는 세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사를 해서 당신들이 쓰는 전기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냐. 그러니까 세계적 망신이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거든요. 네. 그럼 그 실사를 확인을 해서 그러면 우리 유럽 연합에 수출할 때는 거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2026년부터 매기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정부에서 뭐 하냐. 왜냐하면 제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컨설팅 해주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해야 될 건 뭐냐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고 인프라 네. 깔아주고 이런 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전기요금 문제도 해결 못하고 지원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지금 사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뭐 거의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전멸됐어요. 네. 풍력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시장을 열질 않아가지고 사람들 다 대기 중이고 하여튼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 뭐 SMP 그 전기요금이랑 다 묶여 있는데요. 전기요금 사실 원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제대로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오히려 줄였어요. 지원금도 줄이고. 그럼 그 지난 겨울에 늘어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예산한 거를 지난 겨울에 늘어난 거고 그게 4월에 끝났어요. 그럼 올 여름에 제가 어제도 전체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 올 여름에 냉방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 냉방권 문제 때문에라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늘리고 액수도 늘려야 되는데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 산업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상화시키면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정쩡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 복지부동 같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뭐 그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복지부동 하면서 내년 총선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점수를 그러면 한번 매겨주세요. 간단하게. 저는 10점도 못 주겠습니다. 10점도 못 주겠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21점이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경실련에서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10점도 못 준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한계를 다달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좀 야당한테 어쨌든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걱정됐던 게 지난 정부 때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사실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는 정말 대처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실도 적고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한 상황이 돼버리고 지금 뭐 어저께 대통령께서 코로나 이제 종식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떻게 좀 발전되고 희망적으로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기가 좀 살아나고 네, 그럴 줄 수출도 알았는데. 살아나고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만 우리만 이렇게 어쨌든 잘 발전했어요. 했잖아요. 성장하고. 그걸 예.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외교로 지금 다 망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그걸 하냐고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 서민들. 그러니까 좀 전에 윤석열 정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네.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좀 협조해달라.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육상폭력법 이렇게 하자, 뭐 분산에너지법 이렇게 하자, 저희가 오히려 매달리는 꼴이고 저쪽은 여전히 야당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싶고,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건지 없어요. 안 그래도 뒤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 너무 여당같이 하고 국민의힘은 저희는 너무 이런 야당같이 걱정하고 하고. 저런 걱정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답답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관련 얘기인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시찰단이라고 하는 말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증단처럼 활동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또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다, 그냥 시찰만 하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를 무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시찰단이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부의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가는 걸로 알려져 있던데. 뭐 정부 소속 뭐 국책 기관에 네, 있는 네. 전문가들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것 그분들이 와서 같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 정부 기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한 미마당에. 그러니까 예, 아유, 이번에 시찰은 저는 관광하러 가는 거다. 관광이다. 관광하러 가는 볼시 관찰할 찰 검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근데 영어로 인스펙션이다,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부정하잖아요. 아니라고, 예. 근데 안 보여주겠다는데 그렇죠. 검증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IAEA처럼도 검증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야, 네? 진짜. IAEA처럼도 검증을 못 하고. 네. 근데 이런 홍보용 시찰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자들도 그냥 가면 돼요? 지난달에 가서 그 관련한 기사 시리즈로 내고 했죠. 왜냐하면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보여주고 시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도 그거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해볼까 하다가 네. 뻔한 거 보여주는데 그렇죠. 제가 우리 국내 원전도 가서 보면 국정감사라고 해서 현장 실사 간다고 가거든요. 네. 근데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 보여달라고 하면 현장에서 시간 없다 그러고 뭐 그다음 프로그램이 어쩌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 이렇게 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일본 가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뭘 더 보여주겠습니까? 뭘 더 주겠습니까? 그런 데를 아니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그렇죠. 그래 나 그런 거 안 해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고 갑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글로벌 호구라는 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자존심도 없고 너무 무시당하는 게 제가 무시가 당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속상하고요. 맞아요. 그럴 거면 가지 마세요. 못 하러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명분을 만들어주고 오려고 하는 거다. 이러니까 일본은 이걸 계기로 해서 농수산물 수입을 또 계속 압박하고 밀어붙일 예정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아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만. 저는 시찰 처음에 그 경제산업부 장관이 그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한 명이라도 추천을 해서 그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자료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왜냐면 동경전력하고 저희가 일본 대사관에 요청을 했어요. 그 특히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성능을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성능에 대한 얘기를 뭐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네. 제대로 걸러지고 있느냐, 2019년까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과가 계속 나왔고 그린피스도 네. 관련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 이게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넣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앉아서 평가나 검증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거 보고 가라라고 네. 얘기했으면 저는 안 가는 게 맞고, 그렇게 가서 돌아오면 네. 결국에는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걸 보고 그렇게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적인 검증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일본 정부가 또는 동경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오면 그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죄부 주는 걸 못하러 갑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네. 이게 안전하게 방류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방류한 바다에 있는 수산물은 수입 금지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수순 밟기다 이런 얘기. 지금 리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당신들부터 이거 한 3개월 드셔보세요. 만약에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일본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네 동네에다 버리지 왜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먼 바다까지 방출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말이 맞겠네요. 그러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게 결정적이죠. 그럴 거면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쓰시라고 네. 깨끗하면. 네. 예. 근데 안 쓰나요? 근데 바다에다 왜 버리냐고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130만 톤이 그러니까 우리가 130만 톤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요. 딱 그 부지 안에 탱크들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쓰나미로 다 쓸고 가서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허허 지난번에 벌판. 참 보고 오셨을 때 네, 그때 네, 네.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허허 벌판이어서 거기에 탱크를 추가로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장소가 모자라다 이런 절대 아닌 거고 이게 깨끗하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쓸 방법이 많습니다. 네. 누구는 석촌호수처럼 아예 그냥 그 연못을 파가지고 호수를 파서 거기다가 채워도 되는 거고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육지 내에서 네, 자기네들이 해결할 알아서 방법들이 할 수 있는 있는데 건데. 네. 그걸 굳이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냐. 자,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대만이 2022년 3월하고 11월에 방문을 했었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사무국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 자문단이 2023년 2월에 여기를 시찰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의 배출 절차를 설명을 이거 하고 이름이 멋있네. 알프스? 마치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생각이 나는데 되게 그게 좋아 보이는데. 다핵종 제거 설비의 줄임말이에요. 다학종 제거 설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핵종이라는 게 방사성 물질을 말하는 거죠. 핵물질. 방사성 핵물질. 네, 방사성 핵물질을 네. 다양한 핵물질을 네. 제거하는 설비다. 아,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자기네들 인정했지만 70% 이건 물론 정부에서 인정한 겁니다만 거기를 거쳐도 70%는 오염된 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34%만 기준치의 1배라고 하는데 기준치의 1배라고 하는 그 안에도 보통 우리 정상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 외에 네. 해결료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아, 플루토늄 239, 네. 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네. 우라늄 238, 해결료의 그 원료 물질이 되는 거, 아니면 그것이 붕괴한 뭐 아메리슘 241 이런 다양한 핵물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삼중수소는 당연히 뭐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 66% 거의 70%에 해당하는 것은 뭐 2배에서 5배, 아니면 100배. 기준치보다 네네. 그리고 최대는 19,900배. 19,900배요? 그럼 네, 이만 배라는 100배에서 얘기잖아요. 19,900배까지는 한 5%의 탱크는 그 정도 오염되어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 바다 방류 전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을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이 1km 길이의 해저 터널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이 오염된 걸 처리한 그 물이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km 바깥으로 나가니까. 근데 1km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는 더 멀리 우리한테 온다는 거 퍼진다는 아니야? 거잖아요. 그럼 IAEA는 네. IAEA가 그러니까 저희가 엊그제 이제 국제 전문가들 그 뭐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에 자문하는 과학자 패널도 있고 그린피스 쪽의 수석 전문위원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관련 전문가 세 분을 모셔다가 토론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PIF에서 그러니까 그 PIF 자문하는 패널분 하는 얘기가 이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물이 안전한 건지에 네, 그거. 대해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66%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립자 같은 이거는 원자 수준이잖아요. 네. 그걸 걸러야 되는데 미립자들이 막 섞였을 때 이게 어쨌든 뭐 그 사고 난 그 해결료 녹아내린 거에 이것저것 막 짬뽕 섞여 있는 그 바닥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간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거니까 이것저것이 많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알프스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동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네. 그건 전에 들어간 물질은 어떻고 나온 건 어떻고 뭐 이런 그거를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걸 요구를 했지만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일종의 거름망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우리가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친다면 그걸 통해서 내려오는 밑에 있는 물은 깨끗해야 되는데 거름망에 뭐가 끼는군요 말하자면. 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네.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 IAEA가 그걸 검증하고 있다고 보시나 그랬더니 그걸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요구를 여러 번 했지만 안 주더라 자료를. 대답을 안 한다. 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피스에서는 2019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2,000 입방미터 정도 되는 한 2,000톤 정도 되는 오염수로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줬나 봐요. 동경전력에서. 네. 근데 한 12일이 걸렸는데 그런 속도로 해보면 여기 남아있는 오염수 전체를 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그럼 15년에서 20년이 걸려서 깨끗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보내야죠.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내보내고. 아니 나중에 그래서 가서. 내보내는 방법이 네. 뭐냐면 희석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일본의 구마모토 교수님인가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바다로 가면 어차피 다 모일 거를 그거를 왜 바닷물을 섞어서 다시 바다로 보내냐는 그러니까, 거지. 예. 그러면 그냥 통째로 그냥 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걸 굳이 왜? 그러니까 이게 농도를 희석시켜서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결국에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제 런던 협약이라든가 이 국제적인 협약에 의하면 바다에 모든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바다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 모이죠. 네. 환경호르몬 물질 모이죠. 중금속 물질 모이죠. 거기에 지금 방사성 물질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진짜. 바다 생물 이제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네. 소금도 못 먹겠네. 자,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희석된 오염수로 광어랑 전복을 키운다.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나는 걸 보면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래요? 그 희석된 것 중에 일부만 하겠죠. 그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패널에도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전체 탱크를 전부 다 이렇게 샘플링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탱크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밑에는 하수 슬러지처럼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샘플링을 할 때 이걸 섞어서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깨끗한 물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검사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 이걸 섞어서 한 거를 또 달라 추가로 요청을 하셨나 네. 봐요. 근데 그건 안 주더라는 안 준다.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물 중에 가장 깨끗하게 처리된 물 아까 제가 뭐 네. 2,000톤 정도는 어쨌든 자기들이 했다고 처리했다고 했잖아. 하니까.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정도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방식은 원전에서 그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일상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것도 물 섞어가지고 이런 거 양식장 만들어서 보여주게 합니다. 홍보 그렇군요. 시찰할 때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는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 완전히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위험하다. 가지가 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쨌든 제거는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제거 성능이 이 알프스 설비가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이 안 된 거고 현재 점증이 안 된 거 처리를 했다는 것조차도 그렇게 높은 기준치의 오염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프스의 성능 문제도 있는데 알프스로 아무리 돌려도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삼중수소, 네. 또 하나는 탄소 14. 탄소 14요. 이 그것도 두 개. 방사성 물질이에요? 네네. 두 개가 탄소가 아마 12번일 겁니다. 근데 14라고 하면 중성자 두 개가 아마 더 들어있을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게 아직도 맞다면, 기억이 맞다면. 화학의 이것도. 제가 화학이 부전공이었거든요. 네. 생물학이 전공이고. 네. 근데 이 두 개의 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걸러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 삼중수소하고 탄소 이 자체가 내는 방사선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만지거나 이랬을 때 크게 우리가 뭐 바로 치명적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유기물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탄수화물, 아주 기본이 단백질. 되는. 예, 예. 그게 다 C와 H와 O의 결합, 거기에
뭐 질소 N 아니면 뭐 P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된다거나 탄수화물이 된다거나 그렇거든요. 그 외 구성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유기체를 이루는 아주 기본 물질이 되는 거죠. C와 H가. 그러니까 삼중수소 T하고 C14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광합성을 통해서 뭐 그 식물로 해저 식물에서 구성 성분이 되고 그거를 뭐 플랑크톤이 먹고 뭐 물고기가 먹고 그러면 그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 우리 몸에서 핵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그렇죠. 특히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12.3년 동안 얘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유전자의 구성 성분도 돼요. 그럼 변형된 그렇죠. 아예 이게 방사선세계가 세면 그 세포가 죽으면 괜찮아요. 그럼 바뀌어지니까 대체가 되니까. 근데 너무 세지 않으면 변형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유전자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몸에 남아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논문이 나온 거는 얼마 되질 않았어요. 전 세계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수님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세계 삼중수소의 피해에 대한 논문을 전체를 다 리뷰하신 분이 있어요. 70만 건을. 근데 보통 이런 걸 논문이 나오면 몇 천만 건들이 나오는데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70만 건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전자 손상에 대한 거는 몇 개가 얼마 없는데 거기 하나같이 유전자 손상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전자 손상, 유전자 변형은 확실한 거라고 봐야 될 그러니까 확률적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그 삼중수소가 어쨌든 골고루 퍼져서 크게 농도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해류나 아니면 해저 지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릴 수도 있고 축적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류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지가 않죠. 어디가 도대체 그럴지 안 그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IAEA가 이런 것을 조사하진 않아요. IAEA는 단순히 방류에 대한 안전성만 조사하는 거고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생태학적으로 생체적인 축적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고 그게 일본 정부와 그 IAEA 간의 계약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세대들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가 더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갔을 때 그 의사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방사성 물질이 없던 시대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거를 접하는 애들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공개적인 인체 실험 아니냐라고까지 그 의사분이 후쿠시마 현에서 그 공동진료소 하는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공개적인 그리고 허가받은 인체 실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 양희원영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름진 하늘 감사하네요. 눈이 되고 귀가 되는 뉴스토마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의원님 오셨으니까 정치권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재원, 태용호 각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거 너무 치사하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하는데요. 김재원 수석 최고 당원권 1년 정지, 태용호 최고위원 3개월 정지 징계받았습니다. 결국 태용호 의원은 공천까지 가능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딜을 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내년 공천을 보장받았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말한 대로 다 된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두 분 발언하신 거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저는 사실 태용호 의원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태용호 의원한테는 저는 수사가 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중앙지검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2년 형을 살게 된 결정적인 기소를 한 게 이 건이거든요.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무수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에
공천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 발언이 사실은 공천 개입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건 네. 수사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징계해서 그것도 사퇴했기 때문에 3개월로 얼버무린다? 이건 징계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사실 봐요. 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우리 당에서 좀 고발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뭐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광훈 씨나 뭐 이런 분들하고 그냥 자기 표 좀 받게 해줄 사람한테 립 서비스 플러스 좀 본인의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가미된 얘기였다고 치면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부적절하죠. 예, 근데 예.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실 뭐 김일성 사상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난리를 쳐놨는데 3개월 정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은 상당히 씁쓸합니다. 근데 그러기도 하고 뭐 과연 혹시 뭐 더 큰 폭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막 돌더라고요. 돌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 좀 출신이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건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태용 의원은 이건 징계 저는 차원이 아닌 것 수사의 같아요. 문제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한나님께서 양희원 의원님 힘내십시오.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에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해명을 하면 할수록 꼬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상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뭐 48회에 걸쳐서 이상한 쪼개기 이체를 했다는 등 뭐 별의별 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덩달아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은 알았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오히려 더 일부러 김남국 의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듯한 또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딱 이슈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서민을 위한 전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해충돌 문제만 없다면 그걸로 투자를 잘해서 좀 뭐 자산 늘리고 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거는 뭐 부럽긴 한데 질투의 산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하는 도중에 뭐 이거 근데 그게 팔았다 말았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의심되는 계좌로 이렇게 넘겨짚은 거라서 정확하게 그 계좌인지는 확인돼서 된 건 아니라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외부 전문가 같이 했으면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네. 않은 상태에서 뭐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오히려.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과제는 생긴 거죠. 저는 가상화폐가 재산등록 신고의 대상이 아닌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제대로 좀 제도적인 정비가 지금 이 시점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초기에 됐을 때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재산신고 등록의 대상인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 등록의 대상이 아닌 건 좀 이렇게 허점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런 건 다 하는 게 맞겠죠. 네. 이런 법적인 제도 정비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거고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 사건 봤잖아요. 뭐 카더라 하면서 그렇게 마녀사당하고 언론 재판하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네. 그 건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김남국 의원만 그랬을까?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 다른, 의원들도 다 뭐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권익위 조사하자고 얘기한 거에 저도 동의하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 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 무엇인지 대한 법적 개념부터 좀 정립을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이 마치 불법인 양으로 자꾸 얘기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이번에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젤리그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대한 얘기, 검찰 언론의 형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얘기, 김의겸 의원의 건물 얘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라는 뭐 얘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정의연 얘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에 대한 얘기, 전부 다 마타도어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마치 뭐 대단한 것이냐 막 부풀려가지고 검찰 쪽에서는 정보를 흘리고 그걸 언론에서는 단독으로 치우면서 그 추측성 기사를 네, 쏟아내고 네. 이런 방식은 저는 문제가 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가타부터 얘기하기보다 진상조사단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게 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하나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촉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지금 댓글 공작으로 유죄받은 사건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관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을 최고 전문가하고 적격자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자리를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다 맞고 네. 남이 하는 건 다 문제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유가 네. 네? 그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피해자라고 하면 중대한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예. 네, 중대 범죄 피의자, 예. 네, 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재판을 받아서 확정까지 범죄를 된, 저지른 사람은 뭐 이렇게 감싸고 돕니까? 그렇죠. 네? 뿐만 아니잖아요. 김은혜 현재 홍보수석도 네. 그때 홍보수석 만들 때 수사 중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뭐 김태효는 김태효 부사관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선거를 인사의 기준은 네. 그냥 내 맘대로 나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그게 인사 기준인 것 같아요. 자, 김관진 전 장관은요,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2년 4개월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를 했다, 김관진이.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이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구속한 범죄자를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임명을 한 셈이고, 사실은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김관진에 대한 영웅화 논란이 또 그 이후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가 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개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군에서. 큰 범죄였다고 네, 그러니까요. 재판부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였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심을 보이냐가 기준인 것 같아요. 정순신 학폭 사건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감싸고 놀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다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지도 않는 거고, 이런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수준이 이런 정도였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입에 올립니까? 정말 애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EREW님께서 자기가 구속시키고 자기가 또 데려다 쓰고 참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듣긴 들어서 좋긴 했는데, 의원님들 몸 조심하시기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쇼미더미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위법 행위를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자, 좀 전에 베이비박스 후원해달라는 광고도 보셨습니다. 한선희님께서 베이비박스 정기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하셨지만 또 저희들의 이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지 두 분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키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배종찬 소장을 뵐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이 본인이 지금 하시는 연구소 인사이트 K잖아요. 예.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통찰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 이런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네네. 그럼 뭐예요? 예, 아니요. 예. 아, 저기, 생계형 저기 브랜드입니다. 생계형 브랜드인데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통찰이잖아요. 인사. K는 인사가 돼야 되니까.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아니라? 인사가 잘 나갈 때. 그럼 이런 인사 경우는 K라 그래야지 왜 인사이트라 그래요? 영어 몰라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인사 K로. 아니, 생계형이면 뭐 헝그리 K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생계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히딩크 K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전히 배고프다. 방금 전에도 빵 2개 먹고 내려왔습니다. 아, 7층에서. 네. 7층 올라갔다 네네. 내려갔어요? 네, 저희 7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거기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보는. 거의 김밥 드시지? 네네. 자, 본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요즘에 이 KTV의 영상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고 돌연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유의 KTV 사용 제한, 이거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거 아니냐. 무관하다더니 대통령실에서 뉴스토마토 하는 걸 보니 얘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KTV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의혹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KTV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해서 영상 제공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지금 사실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KTV하고 뉴스토마토가 업무 협약을 맺고 영상을 제공받는 서로 상호. 심지어 이런 일방적인 중단 조치가 내리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뉴스토마토는 KTV로부터 우량 고객이다. 우리 영상을 잘 써줘서 고맙다. 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이달 초에 그쪽으로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다 이런 말도 했어요.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뭐 약관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로서는 기사로 이건 부당한 일이거든요. KTV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누리 포털이라고 만들었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눠준다. 영상을 각 언론사 원하는 언론사들한테. 우리는 나눠주는 포털이다 이런 네,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지난번 방미했을 때 그 비판 기사를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단 조치를 그것 때문에 한 그런 거고요. 거예요? 예. 잘못했네. 그 기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네요. 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반항하고 이제 KTV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통령 홍보하고 국정 홍보하는 뭐 그런 데니까 이 자기네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기관지예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청와대 일했을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대통령실에서 그 국정홍보라든지 KTV를 관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종에 뭐가 있지 않았나라는 뭐 강한 그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오마이뉴스도 그 대상이잖아요. 네,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중단 통보를 받았어요. 시사인하고 오마이뉴스도. 그래서 그쪽하고 대화 저희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유 참.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악화되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뉴스토마토에 대한 기사를 저도 보는데 기사를 보면은 또 한미 이 정상회담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예, 예.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그리고 또 못했다 이래야죠. 우리 코너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어떤 이유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 통 큰 소통은 오히려 오마이뉴스, 시사인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도 저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됐든 더 아니 대통령실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요즘 뭐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어떠냐 뭐 지적할 거 지적해달라 그게 맞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자, 이 질문 하나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부장님께 특화된 질문이라서요. 이준범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의 꽃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느닷없이 뭐 여론조사 문제 있다라는 식의 과학적이지 않네, 뭐 어쩌네 이런 말씀을 얘기했죠. 했죠. 그에 이어서 아마 그 신문이 그걸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협업이랄까 뭐 좀 정부하고 주고받는 협업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고요. 예전부터 그거는 워낙에 오래된 어떤 그 시스템이랄까? 네.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뭔가 사설에서 뭘 지적을 하면 뭐 말하자면 그 회의 석상에서 그런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제대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버벅버벅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하게. 그러니까 이게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기사로서 네.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루치아 서님께서 아유 정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왜 내가 보는 매체들에 대해서만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루치아 서님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갈게요.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나왔는데 그래픽 보면서 좀 추이까지 같이 설명을 부정이 해주시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지율이 지금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5.4%. 네, 부정평가는? 추이도 보여야 될 텐데 부정은 62.8%인데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직전 조사에 32.6에서 네. 35.4%로 약 한 3%포인트 가량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62.8%로 뭐 약 한 2% 가량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글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효과가 좀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한미정세 뭘 잘했다고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나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뭐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큰 폭으로 올라갈 그 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뭐 워싱턴 선언이나 또 IRA 관련해서는 없다 하더라도 뭐 또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청들도 있겠죠. 그 보청들이 또 결집을 한 그런 결과도 반영이 됐을 걸로 보인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 지난 실시 5월 날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표본오차하고
이런 거는 좀 신뢰 구간하고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아, 그 부분은. 준비를 안 아, 하셨나요? 이거 준비가 안 돼. 죄송합니다. 아, 네. 저기 자막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자막에 안 보여요, 제가. 예, 저거 너무 작아요, 글씨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저걸 질문하냐면, 지난번보다 지금 긍정평가가 올라갔잖아요. 한 3% 정도 지금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은 2.8%. 2.8% 그러니까 3%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오차범위 내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부정도 1.6%포인트 내렸는 네, 건데 그것도 오차범위 내인 이게 것이고. 뭐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그 추세를 보면은 그렇죠. 예. 긍정은 한 30% 초중반, 네. 그 부정은 60% 초중반이고 이 보수의 이 또 표심부 민심을 보면은 보통 7대 3이에요. 긍정이 그렇죠. 7, 3이고 진보는 1대 9. 그다음에 1대 9. 예, 중도 중도가 표심 중요하지, 중도는 중도가. 대통령 지지율이 3대 7 내지는 2대 8 네, 2대 8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오르고 내리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짧게 말씀드리면 조사 인원은 1,070명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그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날짜가 중요했던 게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면은 예. 기시다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간 거죠. 거잖아요. 한일 정상회담도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것도 지금 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이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이 39.6%, 불만족이 57.3%라는 거거든요. 예.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물론 국정 운영 평가보다는 뭐 조금 더 좋게 예. 나온 것 같긴 한데 국민 절반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좀 박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특별하게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전에 이제 그 노영희 앵커 이야기가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39.6이니까 거의 40% 되니까 보수층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시다 총리가 와서 뭐 가슴이 아프다, 뭐 통념에 뭐 이런 걸 뭐 느낀다 내지는 물론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시찰단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립서비스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근본적으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와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더 뭐 그 이전보다 좀 심각할 정도로 긁어놓는 상태는 아니었다. 네. 왜냐면 뭐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냥 한번 와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네. 뭐 안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길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 지지율을 더 걱정하는 일본 사람들이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기시다 와서 립서비스 말씀하신 맞는 얘기예요. 그 과거사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사죄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뭣도 아닌 뭐야, 얘기를 도대체. 하고 갔는데 뭐 네. 다 예상했던 거고 그렇죠. 솔직히 그 이상을 바랐던 뭐 국민들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럴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제가 난 5월 초 정도에 이 기시다 내각 일본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기시다 총리 개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시다 내각 이전에는 또 아베 내각 그런데 지지율이 5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왜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7, 8월 정도에 방한이 예정됐는데 지금 들어왔느냐. 그게 아까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대로 미국이 사실상의 무언에 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17일부터, 이번 달 17일부터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라. 갔다 와라. 여론을 조금 좋게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기시다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3월 달에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 내에 있는 그 전문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너도 뭔가 좀 선물 보따리를 조금이라도 좀 줘라, 체면을 좀 챙겨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시다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여론이 나빠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기시다에게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G7 하기 전에 한국을 조금
정돈하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와서 이런 행동을 좀 취하고 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38.8%.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가 58.1%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거 다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당연히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돼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전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혹은 요구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마저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난 진짜 속상해 죽겠네. 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과 중에 하나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본 정부에서는 확인 같은 건 안 해줄 거다. 그냥 와서 보고만 가라. 뭐 이런 견학이라고 얘기. 얘기를 네. 했죠. 견학.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오히려 안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용어를 바꿔가지고 좀 프레임 전환을 해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염수란 말에서 오염이란 말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빼겠다. 처리수라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더 지지율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지금 과거사보다도 국민들은 이게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과거사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입니다. 네네. 방류해도 된다가 25.7.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도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10명 중 7명 정도. 68.4%거든요. 그럼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는 굉장히 뭔가 좀 조정도 약간은 살짝은 되고 좀 다투는 내용인데 이 방류수는 여지가 없는 이게 겁니다. 방류수라고 불러요,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만 잠깐 있다가 얘기 들어보죠. 네. 오염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오염수라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이제 확정 편향이 되니까 처리수로 바꾸면 상당히 처리된 걸로 인식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수라고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느냐? 잘 안 바뀐다. 왜? 그런 예가 아들 부실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세금 감면을 한다고 하니까 막 이제 여론이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략가들이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미국에서 세금 구제라고 불렀어요. 텍스 세이빙이라고 불러요. 세이버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느냐? 반발 해결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눈속임이나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용어를 바꾸면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그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향을 받겠죠. 예.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야 진짜 무슨 심리학자를 고용했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식이 이겁니다. 안전하다 하더라도 방류하면 안 된다.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하면 방류해도 된다. 이 비율이 방류해서 안 된다가 68.4, 방류해도 된다가 25.7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그리고 좀 전에 양희원영 의원님하고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양희원영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유전자 변형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저는 일이냐. 그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뭐 음식점이랄지 그리고 수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데 혹은 김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김치는 소금 때문에 방사선 측정기를 달고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들던데. 한때 마트에 그 방사능 측정기가 비치돼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한때 예전에 한때 그 방사능 관련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지금 그 처리수, 오염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뭘 정당하게 위한. 저는 그냥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먹지 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했구나. 일본 정부를 도와주기로. 이렇지 않고서야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그렇죠? 아니, 이걸 제어하는 우리 정부에서 제어하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아니 정부는 아주 선제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본의 입장을 그 당이 더 그래요. 국민의힘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좀 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정회의에서 이게 나온 거기에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있을 테니까. 네, 당에서 오히려 지금 더 이러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시찰단이라든지 뭐 처리수 뭐 이름 바꾸는 거라든지 그냥 명분 쌓기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넘어서서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1년 평가에 대한 걸 점수화 시킨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일 높은 점수죠. 75점 이상 100점 이하가 25.2%. 오,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야, 25% 분들이? 오호. 50점 이상 75점 미만이 13.1%. 네. 25점 이상 50점 미만이 13.3%. 0점 이상 25점 미만이 46.6%입니다. 경실련인가 거기에서 했던 이 21점. 전문가들의 얘기는 21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서는 25점 미만이 46.6%, 또 75점 이상 100점 이하 분들은 25.2%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배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미디어 조사에서 0점 이상 25점 미만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요. 이야기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거는 뭔가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더라도 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 절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걸 그대로 두고서 전광판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매체에서 이제 물어봐서 정치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겠냐, 100점 만점에. 저는 40점이라고 그랬어요. 후하게 준 셈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준 이유는 결국 지지율상으로 볼 때 무응답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한 4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점이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걸 회복해야 되죠. 지지율을 적어도 정치와 관련된 평가를 50점, 60점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시민사회단체들도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화면을 보시면은 민주당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46.1% 나왔고요. 네. 국민의힘이 35.2%, 정의당이 3.3%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보다는 좀 다소 하락했죠, 민주당은. 한 3% 떨어졌고, 네. 국민의힘이 4.1%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그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이 뭐 물 만난 고기들처럼 그냥 쫙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토마토 의뢰로 한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46.1%로 높게 나왔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당 지지도보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거랑은 어떻게? 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얼미터도 정기적으로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가 근본적으로 뭔가 조작을 했다면 리얼미터 조사도 그럴 개연성을 잠깐만요. 뭔가 조작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면 근데 네. 이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면접원이 하는 조사는 무응답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무응답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의사결정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그냥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자동답은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한 10%가량 높은 건 뭐냐? 중도층이 원래는 한 30% 될 거예요. 우리도 성향을 물어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튼을 누를 때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쪽에 그럼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그 예.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곳은 세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갤럽하고 리얼미터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근데 추세가 비슷합니다. 한국 갤럽하고 저희가 좀 지금 리얼미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갤럽하고도 비슷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말해요. 조사인지는 네. 좀 다른 여론조사는 제가 보질 못해서.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11일 날 일면에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한 익명의 말을 빌려서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를 전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에서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오마이뉴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컨대 다른 곳에서는 매우 잘했냐, 잘했냐, 못했냐, 매우 못했냐 이렇게 나가는 4가지 예를 들면 기준 둔다 그러면 보통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오지선자 비슷하게 이제 5가지 척도로 이 리커트 척도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점짜리 척도를 만들었을 때하고 이 5가지 척도를 만들었을 때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조선일보는 그거를 섞어가지고 비교하면서 마치 여론조사가 잘못 발표된 것이냐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인 네네. 것이고 또 하나는 ARS 응답으로 하는 거냐 전화 면접 조사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건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교를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응답률을 또 트집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네. 이 조선일보가 지금 엄호에 들어가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온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하실 내용이 많을 테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론조사회사에서 20여 년간 일을 했었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사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조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좀 모호한 상태에서 물어봐서 응답자들이 그냥 모호한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알아보자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달리는 거죠. 가령 어떤 거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를 좀 알아보고 싶은 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조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사가 다양한데 이 조사에 대해서 조사상입니다. 조사상 통계적 접근이나 조사 방법론적 접근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건 특정 기사가 나올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그들이 지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관련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서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조사는 결과만 비교하면 안 돼요. 추세를 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율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개연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게 만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어디가 대통령이 없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 여론조사 관련된 벌써 쇼미더 끝나요? 민심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훅 가버리네. 네. 지금 53분이에요. 예, 예. 자, 일단 두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채널 옮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 소통을 해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쇼미더 영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계속해서 같이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조사는 신뢰롭지 않습니다.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냐라고 여쭤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1만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줬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부장님. 예. 본부장님, 이게 예.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1만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네.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이태원 참사, 강남 침수 등 사회적 참사 47%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날리면 포함한 새해 순방 논란이 29%,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5%, 나머지 김건희 여사
6%고요. 대장동 사건 4%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소장님? 그렇죠.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파장들을 그대로 이제 얼마나 인상적이었나라는 것을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근데 답변부터 좀 읽어드릴까요? 네. 예, 바로 의견 1로 들어가면 신기한 대통령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콩리님께서 이 모든 게 1년 내에 일어났다는 게 신기하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영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이상한 대통령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라도 할 수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전당대회 얘기가 때 생각나네.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걸 대받아쳤었죠. 안철수 의원이 나중에 태영호 의원과 논란이 벌어질 네.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사건들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고 거를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음악사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네,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정해졌는데 로하이드님인가요? 네.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음악세상이라는 분은 따지고 보면 어느 하나라도 사소한 게 없네요. 1년 그렇죠. 동안 참 부지런히도 말아먹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짬짬보님은 와 선택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네. 잘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올리브 트리님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네요, 진짜.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설문조사가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도 많이 있죠. 네네. 예. 남영경님이 아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처럼 어려워요. 전부 정답 같아서. 그러니까 5개 보기가 했는데 5개 보기에서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자스민 장님께서요. 자스민 장님께서는 너무 하시네요. 네. 오지선다형의 복수 정답이 5개라니요. 라는 말씀 주셨고 영수님은 이분 나는 솔로에 나가시는 분인가요? 영수님께서는 모든 목록이 이 기절 초풍할 내용이어서 결정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 그러네요, 진짜. 이 답이 답이 모두 다 정답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자, 국민이 또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분도 있었죠? 루키키님께서 네. 무식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1년이 지났다. 나라 살림은 민생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쓰느라 바빴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용산 이전에 들어간 돈으로 그분들 집 하나씩 지어주고도 남았다. 그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자가 없다.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국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의 근본을 청와대 이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군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보기에도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나왔는데 이 하늘 사랑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청와대 이전에서 생기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뭐 평가고 뭐고 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이런 우리 영친이들의 댓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이런 내용이 저는 많은 좀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슬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 말 너무 와닿고요. 네. 좀 슬픕니다, 솔직히. 네. 자, 우리 배 소장님도 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지지율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그건 변명이 없는 거죠.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것이 소통도 더 해야 되고 정책도 다듬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더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친님들의 댓글 보면은 정부에서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영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의견도 있네요. 타니아 킴님. 아니, 다 떠나서 누가 우리 대통령 자세나 걸음걸이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네, 오늘도 용산에 저희들의 이런 소중한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이! 자, 참여해주신 영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고생 많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